저는 시중은행에서 7년간 창구 업무를 봤습니다. 고객 상담부터 금융상품 판매까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7년 동안 제가 판매한 상품들 중에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고객한테 절대 권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매년 수만 건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보면요. 평가 대상 금융회사 29곳 중에 양호 등급 받은 곳이 딱 2곳이에요. 나머지는 보통 아니면 미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체계는 갖춰놨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 가셔서 직원이 고객님, 좋은 상품 하나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타깃이 된 겁니다. 왜냐고요? 은행 직원한테는 이 상품 얼마나 팔았냐가 곧 실적이거든요. 고객한테 좋은 상품이 아니라 은행한테 좋은 상품을 파는 구조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금융상품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5번째는 말해도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말하면 업계에서 저 진짜 욕먹거든요. 근데 이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은행 갈 때 딱 이 질문만 하면 호구 안 당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5위부터 시작합니다. 자, 5위는 조건부 고금리 특판 예금입니다. 여러분 은행 앞에 연 5% 특판 예금이라고 크게 써붙인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3% 초반대입니다. 근데 은행이 5%를 준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창구에 있을 때 이 특판 예금 때문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5%를 받고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 중에 두세 명도 안 됐습니다. 왜냐고요? 저 5%라는 숫자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일단 5%의 구조를 보면요. 기본금리가 있고 그 위에 우대금리가 붙어서 5%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우대금리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급여 이체하면 0.5% 추가, 카드 실적 50만 원 이상이면 0.3% 추가, 자동 이체 3건 이상이면 0.2% 추가, 모바일 뱅킹 로그인 월 5회 이상이면 0.1% 추가. 이런 식으로 조건이 5개, 6개, 심하면 10개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못 맞추면요. 그 우대금리 전체가 날아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5%짜리 예금 들었는데 카드 실적 한 달 못 채웠다고 기본금리 0.1%만 받고 나오시는 분들 제가 직접 봤습니다. 1천만 원 넣어놨는데 이자가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심한 게 있어요. 우대금리 조건 중에 은행 FC 알림 동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동의하면 뭐가 오냐면 대출 광고, 보험 광고, 펀드 광고가 매일 옵니다. 결국 여러분을 마케팅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대가로 금리 0.1%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기본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우대금리 다 빠지면 얼마예요? 라고요. 둘째, 우대 조건 하나 못 맞추면 다른 우대금리는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조건 충족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어보세요. 만기 때 한 번에 보는 건지 매달 보는 건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이것도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건 더 심합니다. 4위는 대출 연계 금융상품, 소위 말하는 끼워 팔기입니다. 혹시 대출 받으러 은행 가셨다가 고객님, 이 적금 하나 들어주시면 금리 우대 해드릴게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 보험 하나만 가입해 주시면 대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이요. 그거 당하신 겁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왜 그랬냐고요? 안 하면 제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은행 직원들한테는 KPI라는 게 있어요. 핵심 성과 지표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출 실적, 예금 유치, 그리고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 펀드 판매 실적이 다 들어갑니다. 대출만 잘 내줘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다른 상품도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대출 받으러 오면 직원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대출 승인해 드릴 테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겨서 이게 불법이에요.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펀드나 보험을 대출금의 1% 넘게 파는 건 금지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법이 바뀌어도 현장에서는 변형된 방식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대출 상담할 때 직접적으로 권유는 안 해요. 대신 고객님, 저희 은행이랑 거래 많이 하시면 나중에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유리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알아서 그럼 뭐 들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더 교묘한 방법도 있어요. 대출 실행하고 나서 2개월 뒤에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기존 대출 금리 인하 검토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가면 또 시작이에요. 금리 인하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 상품 하나만 같이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 대출만 하러 왔습니다.
다른 상품은 관심 없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 계속 권유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거 녹음해도 될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하려고요. 이러면 바로 멈춥니다. 제가 장담해요. 자, 여기까지가 4위였고요. 이제 3위로 넘어갈 건데 3위부터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돈을 잃는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3위는 저축성 보험, 흔히 방카슈랑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 창구에 가면 목돈 만들기, 5천만 원 만들기, 1억 만들기 이런 현수막 많이 보셨죠? 적금인 줄 알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보험이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어머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추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뭘 권했냐면 저축성 보험이었어요. 이건 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어머님은 그 말만 듣고 가입하셨죠. 3년 뒤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러 오셨는데요.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으셨어요. 그때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저축성 보험의 구조를 알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월 50만 원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이 50만 원이 전부 저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업비라는 게 빠져요. 보험회사 운영비, 판매 수수료 이런 거요. 이게 얼마냐면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7%, 많게는 15%까지 빠집니다. 50만 원 넣었는데 실제로는 42만 원, 43만 원만 저축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수익이 나려면요, 최소 7년에서 10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요, 방카슈랑스의 2년 이후 계약 유지율이 47.8%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입자 절반 이상이 2년 안에 해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원금 손실을 보고 나간 겁니다. 은행은 이 상품을 왜 열심히 팔까요? 수수료 때문이에요. 저축성 보험을 팔면 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일반 적금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보장성 보험은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보다 8배에서 9배의 수수료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적금보다 보험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셔야 해요. 은행에서 저축성 보험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질문을 하세요. 지금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아요? 그리고 1년 뒤에 해지하면요? 3년 뒤에 해지하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 듣고 나면 가입할 마음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거 적금이에요? 보험이에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적금처럼 설명해놓고 계약서에는 보험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2위와 1위는 여러분 인생에서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상품들이에요. 2위는 ELS, 주가 연계증권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입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예상 손실액만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 원금의 50% 넘게 날린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ELS에 가입할 때 뭐라고 들었냐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합니다. 예금보다 이자가 높고 원금은 거의 보장됩니다. 지금까지 손실 난 적 거의 없어요. 이런 말 듣고 가입하신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 분들이 많이 당하셨어요. 고액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예금 이자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라고 권유했거든요. ELS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이에요. 보통 3년 만기인데 중간중간 조기 상환 기회가 있어요. 주가가 일정 수준 위에 있으면 약정된 수익을 주고 끝나는 거죠. 문제는 주가가 기준점 아래로 떨어지면요. 이때부터 원금 손실이 시작됩니다. 이걸 녹인, knock-in이라고 해요. 홍콩 ELS의 경우 녹인 기준이 보통 50%였어요. 그러니까 홍콩 H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에이, 지수가 반토막 날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홍콩 H지수가 2021년 12,000포인트대에서 2024년 5,0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결과 원금의 50% 넘게 손실난 분들이 속출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분들이 금융기관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전액 배상은 받지 못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에서 금융기관 책임을 최대 50%로 한정했거든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라는 게 적용됐어요. 결국 손실의 절반은 투자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물론 업계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해요. ELS는 원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다. 가입 전에 설명을 다 했다. 서류에 사인도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설명을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했느냐는 거예요. 복잡한 파생 상품 구조를 금융 지식이 없는 일반인한테, 그것도 주로 노년층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켰을까요? 그래서 ELS 가입 권유 받으시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첫째, 최악의 경우 원금을 얼마나 잃을 수 있나요? 둘째, 녹인 조건이 정확히 뭐예요? 지수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손실이 나요? 셋째,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ELS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 망해도 보호 못 받아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 들으면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솔직히 이건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1위는 고위험 파생 상품, 그리고 사모펀드입니다. 여러분, 2019년의 DLF 사태 기억하세요? 독일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에서 원금 손실이 98%까지 난 사건이요. 1억 넣었는데 200만 원 돌려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도 있었죠.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을 아예 못 찾게 된 분들이 수만 명이에요. 이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들었냐면요. 수익률 8% 보장됩니다.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라 안전해요. 의료비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 국가가 갚아주는 거라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 듣고 가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 상품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 안 했습니다. 제가 내부에서 본 바로는요, 이런 고위험 상품이 왜 은행에서 팔리냐면 수수료 때문이에요. 일반 예금이나 적금 팔아서는 수수료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사모펀드나 파생상품 팔면 판매 금액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아요. 10억짜리 팔면 수천만 원이 수수료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 실적 입장에서 이 상품들을 팔 요인이 엄청 크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됐어요. 상품 구조가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설명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축소해서 말했다. 투자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한테 판매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상품들은 한번 문제가 터지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ELS는 그래도 만기 때 얼마라도 돌려받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 중단되면 돈이 묶여버려요.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째 투자금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하셔야 해요. 첫째, 집에 가서 며칠 생각하겠다고 하세요.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둘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상품 설명해보세요.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도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상품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에요. 셋째, 인터넷에 그 상품명 검색해보세요. 피해 사례나 논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익률 8%, 10%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은행 예금 금리가 3%대인데 왜 이 상품만 8%를 줄까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5위, 조건부 고금리 특판 예금. 광고 금리 말고 기본 금리 먼저 확인하세요. 4위, 대출 연계 끼워 팔기. 대출만 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3위, 저축성 보험 방카슈랑스. 지금 해지하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2위, ELS 주가 연계증권. 최악의 경우 원금 얼마나 잃어요? 라고 확인하세요. 1위, 고위험 파생 상품과 사모펀드. 이해 안 되는 상품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행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은행은 기업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직원들은 실적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오늘 이 영상 부모님한테 꼭 보여드리세요. 특히 은행을 무조건 믿으시는 어르신들한테요. 이 영상 하나가 수백만 원, 어쩌면 수천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업계 내부자만 아는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 올릴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